집고양이는 모순입니다. 문명 초기부터 사람과 살기 시작했지만 그 독립성은 잃지 않고 여전히 사람이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건 분명하고 사람들도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사람과 고양이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관계는 어려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사람보다 수명이 짧으며 어린 시절의 사치를 그리 오래 즐기지는 못합니다. 이 고양이와 같이 육주된 아기는 달리고 뛰고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이 아기보다 훨씬 어린 5개월만 되어도 벌써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죠. 육주만 지나도 고양이의 특성이 대부분 나타나고 앞으로는 더 발달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한 장난감도 교육적인데 예를 들면 사냥 연습을 돕죠. 그러나 집고양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의 유대감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르지 못하고 야생으로 자라게 되죠. 인간과의 관계는 고양이에게도 도움이 됐는데 인간의 수가 증가하면서 집고양이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지구상엔 4억 5천만 마리의 집고양이가 있으며 고양이 종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독립성은 여전히 잃지 않았죠. 고양이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집고양이는 야생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체적 특징을 다 가졌는데 탄력과 민첩성, 높은 데서 떨어져도 반사신경을 이용해 다치지 않는 능력도 있는데 바로 공중에서 자동으로 돌아서 안전하게 발로 착륙하는 요령 때문이죠. 집고양이는 야생고양이처럼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데 잠만 자면서 하루 18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밤에 사냥을 하는데 집고양이들도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 사람이 보는 빛보다 6배나 흐린 빛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 지 수세기가 지났지만 고양이의 크기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종종 인간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고양이는 야생의 모습과 행동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간과는 동반자의 관계죠. 이 동반자 관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4천년 전의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가정과 거리에는 날렵하고 건장한 고양이가 있는데 바로 인간이 처음 기르기 시작한 그 고양이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처음 기르기 시작했고 경배했던 바로 그 고양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 야생 고양이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던 바로 이 고양이들의 조상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농업의 발견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설치류가 나타났으며 설치류는 야생 고양이들을 불러들이고 고양이는 사냥꾼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농부와 고양이 사이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사람들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이건 순전히 두 평등한 생명체 간의 거래이며 서로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동물 행동 전문가 카렌 오버홀입니다. 인간은 문명화된 세상에서 수천 년을 같이 살고도 고양이에 대해 잘 모르니 참으로 흥미로워요. 대와 같이 길들여진 동물들처럼 소위 인간이 고양이를 길들이거나 발달시킨 것이 아니며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와 지내게 했던 건데 설치류를 잡아줌으로써 질병을 예방해 주는 거죠. 흑사병도 고양이가 경계를 옮기는 벼룩을 지닌 쥐를 죽임으로써 일부 지역에만 한정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고양이를 가까이 하는데 바로 이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실 고양이에게 어떤 행동을 가르침으로써 길들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버더컬리처럼 양치기 하는 고양이나 맹인 안내를 하는 고양이도 볼 수가 없죠. 훌륭한 인간의 동반자지만 고양이한테 그런 종류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아주 영리하지만 고양이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죠. 고양이가 매우 독립적이란 사실을 사람들은 자주 간과하지요. 오늘날 고양이는 총 37종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근본적으로 야성이 강하다는 것인데 움직이는 방법, 혼자 살거나 혼자 사냥하는 것 등이 그것으로 개나 곰 같은 육식동물과 달리 오로지 고기만 먹습니다. 이런 것은 함께 살면서 알게 된 사실로 다른 인간만큼 친숙합니다. 고양이의 동물적 특성을 알아보죠. 우아함과 유연함은 사냥꾼으로서의 뛰어난 능력이죠. 기본적으로 가볍고 유연하고 단단한 뼈대 구조에서 옵니다. 균형 잡힌 꼬리를 포함한 등뼈가 고양이를 고무처럼 유연하게 하는 중심입니다. 척추골 사이의 디스크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두껍고 뼈 사이의 연결 상태는 더 느슨하여 몸이 훨씬 유연합니다. 발레리나처럼 고양이는 발끝으로 걷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길어지고 걸음을 떼어놓을 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때 고양이가 실제 사용하는 관절은 무릎이 아니라 바로 발목입니다. 고양이의 발뼈는 아주 길고 땅을 딛고 걷거나 뛸 때는 발가락만이 바닥에 닿게 됩니다. 고양이의 민첩성의 비밀은 어깨의 디자인과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쇄골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깨뼈가 척추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대와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깨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근육은 스프링처럼 작용하여 다른 포유동물의 근육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근육이 번지점프 코드처럼 늘어나고 수축해서 고양이는 자기 키 높이만큼 점프가 가능합니다. 사람도 고양이 같은 근육을 가졌다면 지붕 위까지 뛰어오를 수 있죠. 고양이가 점프할 때의 힘은 뒷다리 근육에서 옵니다. 각각의 근육은 여러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빨리 수축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다시 늘어날 땐 새총처럼 튀어나가는데 순간 속력엔 좋지만 장기간 달리기엔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고양이는 단거리 선수지 마라톤 선수는 아니죠. 고양이는 좁은 곳에서 잘 걷는데 가슴이 좁고 앞발이 서로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나뭇가지건 울타리 담이건 평지를 걷듯이 유유히 걸어다닙니다. 그러나 집에서 사는 고양이들은 이런 재능을 연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인테리어를 야외와 비슷한 환경으로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여긴 몰리, 리틀 지미, 버나드, 탐, 프랭크와 다른 4마리의 고양이가 사는 곳입니다. 처음엔 고양이 2마리로 시작했는데 그땐 둘이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다 보니 9마리로 늘어났는데 전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은 생각해보니 우리가 매일 일하러 가면 고양이만 집에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니 이 집은 고양이들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고양이들한테 편하도록 개조를 결심했죠. 고양이의 특성은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높은 장소에 올라가서 우리를 내려다보길 좋아하죠. 그래서 방마다 연결되는 총 40m의 고양이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있는 곳엔 고양이도 있어요. 탐, 오늘 하루 어땠니? 안녕, 프랭크. 프랭크는 탐이 밥의 부인인 프랜시스의 관심을 잠시나마 독차지하자 방해하러 옵니다.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에서 인간은 고양이에게서 즐거움을 얻고 고양이들은 실내 생활을 야외 생활만큼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죠. 더 안전하게요. 저희는 고양이 길이 고양이한테도 좋지만 저희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양이를 길들임으로써 완전히 고립 생활을 하는 이 동물들이 다른 고양이와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영국의 인류동물학 연구소의 존 브래드쇼는 고양이와 인간, 고양이와 다른 고양이와의 관계를 연구해 왔는데 존의 연구실엔 고양이 11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충성스러운 개와는 달리 종종 이기적인 동물로 그려져 왔습니다. 고양이에겐 충성이란 개념이 없고 인간과의 관계를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보지 종속적인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어울릴 줄은 알죠. 고양이의 이점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만 갖춰진다면 다른 고양이와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1977년 옥스퍼드의 생물학자 데이빗 맥도널드가 농장에서 자유롭게 사는 고양이들을 연구한 것을 보면 고양이의 사회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교수팀은 4마리의 고양이에 라디오 송신기를 달아 1년 동안 관찰했는데 고양이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었죠. 암컷 3마리와 수컷 1마리였는데 암컷들은 늘 농장 주위나 친한 고양이 주변에 머무른다는 걸 맥도널드는 발견했죠. 반면 수컷은 3분의 2는 돌아다니거나 쥐를 쫓으면서 밖에서 보내지만 나중에는 항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 암컷이 새끼를 낳을 때 다른 암컷이 도와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꼭 산파처럼 탯줄을 끊는 것도 도와줬죠.
나중에는 두 마리가 한 우리에 살며 서로 고양이를 돌봐주었죠. 이것은 반야생의 고양이가 가까운 협력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걸 보여준 최초의 과학적 기록이며 환경에 따라서 사회적인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맥도널드의 연구는 고양이 사회는 개나 늑대처럼 상하 수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훨씬 더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친한 암컷끼리 풍부한 먹이와 새끼를 기를 만한 장소만 되면 같이 모여 산다는 걸 보여줬죠. 현대 흑사병이 사라지면서 농장에서 쥐를 잡던 고양이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반야생의 고양이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섬 스트롬볼리는 이런 고양이의 천지입니다. 이곳 고양이들은 애완용은 아니지만 돌봐주고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노스트라 마을에 사는 우시 여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40년 넘게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먹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 고양이들이 집단으로 서식하죠. 일부러 먹이를 주는 사람도 있고 식당 밖에 버려진 음식이 많은 경우도 있겠죠. 고양이들은 어떤 곳에 음식이 정기적으로 있다는 걸 알면 그곳에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집단은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아주 편리하죠. 작은 지역이라 지켜보기가 쉬워요. 너무 흩어져 살면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집단을 이루어 사는 고양이들은 야생 조상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던 문제가 생겼죠. 예를 들면 지속적인 의사소통인데 야생 고양이는 영역 표시에 냄새를 사용했지만 집단으로 사는 고양이는 냄새를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소변을 두거나 뺨에서 분비되는 특수한 물질도 목소리나 신호 같은 독특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후각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코의 냄새를 기억하는 점막이 인간보다 2배나 넓으며 그 아래는 제이콥슨 기관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냄새 탐지기가 있는데 이 기관의 용도는 입을 통해 공기를 끌어들이면 특별한 세포가 그 냄새를 분석합니다. 냄새만이 아니라 비비는 것으로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비비기 신호는 고양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는 자기보다 좀 더 크거나 사나운 고양이에게 비비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암컷들은 복종하고 싶은 수컷 고양이한테 비비거든요. 사람한테 비비는 것은 우리가 자기들보다 좀 더 강하고 힘이 있다는 증거인데 좀 더 크다 뿐이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르랑거리는 소리도 있는데 가르렁거리는 소리는 상대를 유혹하거나 육체적 접촉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다른 고양이나 주인이 가까이 오기를 원할 때 가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죠. 그러나 자동차에 치였던가에서 아주 고통스러울 때도 그런 소리를 내는데 사람들은 가르렁거리는 소리를 즐거울 때만 내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의를 끌기 위해서나 특수한 상황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내기도 하죠. 바깥 성대를 울려서 내며 각각의 고양이는 나름대로 독특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농장 고양이와 일반 고양이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 중 하나는 싸움이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고양이는 조용한 걸 좋아하며 소리내는 걸 별로 듣지 못하죠. 야옹 소리도 웬만해선 잘 내지 않습니다. 야옹 소리를 내는 것은 학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는 인간이 소리에 잘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인간은 대화를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주인의 주의를 얻는 최고의 방법인 소리를 내는 것이란 걸 알게 된 것이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몸짓을 사용해서 표시하는데 먹이를 원한다든가 밖에 나가고 싶다든가 따위 등이죠. 어떤 주인들은 주인과 고양이가 차례대로 말하면서 일종의 대화 같은 것으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정말 주인의 말을 이해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의를 끌어서 빨리 먹이나 줘요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 주위에 있을 때 소리를 더 많이 냅니다. 작곡가인 린지 드폴은 고양이 말에 능숙합니다. 고양이가 2마리인데 하나는 쉘포인트 샴종이고 이 작은 건 클리오, 클리오도 샴종인데 그렇게 안 보이죠? 클리오는 다리가 3개라서 외계인과 삼각대의 혼혈 같아요.
그렇지만 멋진 고양이죠. 버려진 걸 좋아했어요. 전 고양이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클리올리올리오? 클리올리올리오? 그래? 전에는 버미즈 언어를 알았는데 지금은 샴 언어를 꽤 잘합니다. 그래, 이거 줄까? 야옹, 야옹. 이거 줘? 고양이는 원하는 걸 다 말할 수 있어요. 버릇은 좀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나가고 싶어요. 음식 줘요. 내버려둬요. 쓰다듬어 줘요라고 하죠. 그 소리를 잘 듣고 그대로 흉내내면 되지요. 아마 무슨 뜻이 있겠죠. 어쩌면 나쁜 뜻일지도 모르죠. 착하지? 그렇지? 고양이도 사람과 같은 감각기관을 가졌지만 사용하는 법은 다르죠. 고양이의 감각은 사냥을 돕기 위해 발달했습니다. 망고처럼 편하게 사는 집고양이도 사냥에 필요한 날카로운 감각을 지녔는데 정면을 응시하는 눈이 그 이해죠. 망고가 뭔가를 볼 때는 각각의 눈이 약간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두뇌가 이걸 한데 모아 3차원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망고는 물체의 크기와 거리를 알 수가 있죠. 머리 사이즈와 비교해서 망고는 인간보다 눈이 더 큽니다. 빛을 더 잘 흡수하여 어두울 때도 대나처럼 잘 볼 수 있습니다. 망고의 눈은 예민해서 눈동자가 밝은 빛을 차단할 방법이 필요한데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죠. 망고의 눈동자는 거의 세로로 완벽히 닫히고 빛이 약해지면 눈에서 눈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간보다 더 커집니다. 망고는 아주 어두운 데선 보지 못하지만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두운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눈 뒷면에 거울 세포층이 있어서 빛감지 망막에 감지되지 않고 통과한 빛이 다시 반사되어 수용체가 다시 감지할 기회를 줍니다. 이로 인해 망고의 눈은 40%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흐린 빛에서도 민감하게 작용하는 빛감지 세포가 많아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망고는 인간이 보는 것보다 6배는 더 흐린 빛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망고는 결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망고의 눈은 세세한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인쇄된 종이는 그저 회색으로만 보입니다. 고양이가 보는 세상은 저시력자가 안경 없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잘 보지 못하는데 세세한 것과 색깔을 못 보는 대신 밤에는 잘 볼 수 있죠. 고양이의 세상에서 색깔은 거의 없고 노란색, 녹색, 파란색 일부를 제외하곤 전부 흑백으로만 보이죠. 사냥에 중요한 또 다른 도구는 청력입니다. 망고의 귀는 머리가 돌아가는 각도만큼 돌아가는데 소리를 집어내는데 아주 유용하죠. 깔땡이 모양의 귀는 소리의 주파수를 알아내 메가폰처럼 확대할 수도 있죠. 고양이는 인간이 못 듣는 소리, 고음이나 찍찍거리는 쥐의 소리 따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소리를 들으면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각각의 귀가 잡아내는 소리의 강도가 고양이의 머리를 그 방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고양이는 움직임을 잡아내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먹에 가까워졌을 때 필요한 감각은 촉각입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 망고는 사냥 연습할 기회를 가지게 되죠. 망고는 깃털을 잡기 위해 수염을 사용합니다. 수염은 보통 털보다 3배 정도 두꺼우며 일반 피부보다 더 예민한 피부에 3배나 깊숙이 박혀 있어서 이 피부가 수염에 닿은 모든 세세한 정보를 뇌에 전달하게 됩니다. 예민한 앞발로는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음식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합니다. 발바닥의 패드는 그 밑을 지나는 물체의 속도를 감지합니다. 그 느낌은 전기와 같이 즉각 두뇌로 전달이 되죠. 고양이는 물건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아냅니다. 고양이의 감각은 사냥에 알맞게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짝짓기에도 좋습니다. 발전기가 되어 암컷이 냄새를 피우면 수컷은 코에 달린 제이콥슨 기관으로 그 냄새를 감지합니다. 집단을 이루어 사는 고양이들은 몇몇 수컷들이 한 암컷과 교배를 하고 그로 인해 태어난 새끼들은 아버지가 여럿이 됩니다. 자유로운 교배를 통해 암컷은 적어도 새끼가 최상의 유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화를 지키는 수단도 됩니다. 수컷이 어떤 고양이가 자신의 새끼인지 모르니까 해치거나 죽일 위험도 줄어들게 되죠. 갓 태어난 새끼는 연약하여 털은 있지만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으며 또한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합니다. 그 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래야 어미를 떠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끼들은 냄새를 맡고 어미의 따뜻한 젖꼭지를 찾아가 하루에 8시간을 빨아댑니다. 젖을 빨지 않을 때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자는 것이죠.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빠르지만 고양이의 기준으로는 느립니다. 이 고양이는 10일 된 것인데 약간 볼 수 있지만 아직 앞이 뿌옇고 앞으로 3주가 지나야 깨끗해질 겁니다. 이때쯤에도 새끼는 잘 움직이지 못하고 발바닥으로 더듬거리며 땅에 바짝 붙어서 지냅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면 새끼들은 조금 불안하긴 해도 서서 걸을 수 있습니다. 다 자란 고양이처럼 아직 발끝으로 걷진 못하는데 자세를 완벽히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새끼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탐험과 놀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한 주가 지나자 점점 놀이에 몰두하죠. 눈은 더 깨끗해져 시력은 나아지고 꼬리를 사용해 균형을 잡습니다. 5주가 지난 새끼들은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만드는 거의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걸음걸이도 고양이다워집니다. 방향 감각이 뛰어난 청력도 발달되고 시력은 나날이 좋아집니다. (6주가) 되면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장난치고 털 고르는 일도 시작합니다. 8주가 지났습니다. 겨우 2달의 기간 동안 새끼는 어리지만 완벽한 고양이가 되었고 지금부터는 좀 더 자라고 연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장 발달 단계는 어느 종의 고양이나 비슷합니다. 집고양이들은 배울 게 한 가지 더 있긴 하지만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죠. 안녕 예쁘나. 영국의 브리스톨에 사는 이 사람들은 버려진 고양이와 새끼들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 착하기도 하지. 괜찮아 예쁘나. 아가야 어디 보자. 정말 예쁘기도 하지. 보통 고양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과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배워야 합니다. 처음 눈 뜰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아마 7, 8주가 지난 다음에 완전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시기에 관심과 통제를 많이 받은 고양이는 사람과 친숙하여 사람 무릎에 뛰어오르거나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하고, 반면에 별로 관심을 못 받은 고양이는 무관심하여 인간과 지내기는 하나 일부러 찾지는 않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인간과 전혀 접촉이 없다면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고 야생으로 남게 되겠죠. 사람과 접하지 못한 고양이들은 이런 삶을 알 수가 없겠죠. 돈 잉글랜드입니다. 가능하면 커튼, 카펫, 의자 등에 있는 가정 환경에 가까이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새 집으로 가면 겁을 먹지 않고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정생활에 적합한 고양이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죠.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고양이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가정생활에 훈련이 잘 돼 있는지 말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게 우리 목표예요. 집고양이들도 원칙적으로는 야생 고양이와 같은 종입니다. 야생과 다른 중요한 두 가지는 사람이나 다른 고양이와 어울려 산다는 것과 색깔입니다. 집고양이는 위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전에 얼룩고양이 무늬에서 지금은 온갖 색깔과 패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검은색이 맨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약 2500년 전에 페니키아인들은 고양이를 이집트에서 몰래 들여와 자신들 선박의 쥐를 잡도록 했는데 그 고양이들은 대부분 검은색이었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무역을 하면서 페니키아인들은 카르타고와 지금은 스페인의 카디제인 게이지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물론 검은 고양이도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그 당시 고양이들은 지중해 전역에 퍼져 살게 되었는데 오늘날 베니스를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검은 고양이의 조상은 아마도 페니키아 선박 출신이겠죠. 페니키아인들 이후 1000년쯤 지나 바이킹이 바다의 왕이 되었고 그들의 배에도 고양이가 있었는데 빨간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것들이었죠. 이 고양이들은 고대 터키가 원산지인 것 같은데 바이킹들이 멀리 여행하면서 빨간 얼굴 고양이를 터키에서 유럽강 상류하리로 심지어 고국인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데려간 것이죠. 배를 통해 형형색색의 고양이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나 고양이가 살았습니다. 고양이는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여긴 미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고양이 쇼의 본고장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아무렇게나 기른 고양이들이 아닙니다. 족보가 있는 비싼 고양이로 주인에게
고양이 쇼는 약 100년 전에 시작됐는데 현대 존재하는 많은 종들은 고양이와 쇼의 결과물이죠. 현대의 고양이는 자연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 타입이 있는데 샤르트르주는 십자군과 프랑스 로마 가톨릭 수도승과 관련이 있으며 앙고라는 고대 터키로 거슬러 가는데 거기서 약간 변해서 지금의 복슬복슬한 페르시아 고양이가 됩니다. 털이 긴 메인쿤은 추운 뉴잉글랜드의 겨울 날씨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아비시니언도 고대에서 내려온 종으로 오늘날에도 인간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본 밥테일도 변종이 됐지만 지금은 하나의 독립된 종이죠. 점박이 오시켓도 야생 고양이처럼 보이나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특이한 귀를 가진 아메리칸 컬도 1981년에 발견된 고양이의 변종입니다. 곱슬거리는 털을 가진 커니시렉스도 최근에 나온 종으로 약 50년 전 농장의 고양이에서 변종된 것입니다. 시암 고양이는 날렵하고 영리한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종으로 지금은 태국이라 알려진 시암이 기원입니다. 이번 주말을 함께 가장 즐겁게 지낸 고양이는 이 갈색무늬 얼룩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의 장점은 동그란 머리와 짧은 코와 또 동그란 두개골과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 표정입니다. 야성적인 면이 좀 있긴 해도 쇼에 나온 개 중에서 정말 최고예요. 정말 최고입니다. 아주 멋지죠? 고양이는 길들여진 대부분의 동물과는 달리 특별한 쓰임새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킬 뿐이고 입맛이 변하면 고양이도 변합니다. 40년 전 고양이 쇼에 나왔던 페르시아 고양이고 현대 페르시아 고양이입니다. 지금은 페르시아 고양이의 코가 없는 게 유행이고 코를 납작하게 하는 과정에서 번식가들은 눈물샘이 망가져 계속 눈물을 흘리는 종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의 시암 고양이는 소위 서양인들이 말하는 오리엔탈 룩을 재창조하기 위해 건강과 번식에 이상이 있는 말라빠진 약골로 만들었습니다. 40년 전의 시암 고양이 참가자들은 오늘날보다 더 튼튼했지만 여전히 다른 고양이들보다는 날씬하고 날렵하고 이국적이었습니다. 시암 고양이의 현대 종을 보면 얼굴은 둥글지 않고 삼각형이 됐으며 번식가들의 공적으로 털없는 고양이인 스핑크스가 탄생하여 고양이계의 귀족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다른 지역엔 이런 고양이도 있습니다. 페럴 고양이죠. 야생화된 집고양이와 그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사는 곳 구석 어딘가에서 집단을 이루어 서로서로 의지하며 인간이 버리는 음식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이리 오렴. 이리 와 나비야. 이리 와. 응? 미국에만 6천만 마리의 고양이가 이런 식으로 삽니다. 이리 와 나비야. 살아남는 것들은 건강하지만 사람들은 이 고양이들을 귀찮게 여기며 어떤 곳에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캔 네트워크나 엘리캣 협회 같은 곳에서는 먹이는 주되 번식은 막는 중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도망은 안 가니 정말 다행이지 뭐. 이제 북쪽으로 가서 나머지 먹이고 나중에 와서 접시를 가져가지요. 됐죠? 좋아요.
좋아요. 잘 있어, 잘 얘들아. 있어? 어떤 도시에선 패럴 고양이 거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곳은 플로리다의 올란도에 있는 고양이 복지단체 케어의 본부입니다. 코니 그레엄과 바바라 로건은 고양이를 잡아서 거세를 해줍니다. 하얗고 갈색의 수컷을 쫓고 있어요.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아마 1살쯤? 많은 사람들은 패럴 고양이들을 안락사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여전히 패럴 고양이는 예전보다 많으며 아무도 그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세기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대략 몇백만에서 몇천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은 애완용이었다가 사람들이 이사하면서 버리고 가거나 또 어딘가에 갖다 버린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고양이들, 즉 거세나 난소절제를 안 한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를 찾아 번식을 하게 되죠. 처음엔 한두 마리지만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 20마리, 40마리의 집단이 생겨나죠. 한 구역에 덫을 놨는데 그곳에서만 80마리가 잡혔어요. 정말 놀라울 일이죠. 이론적으로는 암컷 한 마리가 수천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사가 있으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번식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덫에 잘 걸리는 동물이 아니지만 올란도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선 케어와 같은 기관이 덫을 사방에 놓고 옆에 사람을 대기시켜 동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걸리는 즉시 덮어줍니다. 도시 전역에서 고양이를 수술시켜줍니다. 새끼까지도 곧 새 보금자리를 찾길 바라면서요. 꼭 생산조림 라인 같은데 고양이들은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기다립니다. 매우 효율적이고 고통도 없죠. 대부분은 그날로 풀려나지만 몇몇은 하룻밤이 지나고 마취가 완전히 풀린 뒤에 돌려보냅니다. 대부분은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왔다 가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먹이를 줍니다. 착하지? 우리가 수술이나 예방접종 등 약간의 도움만 주면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은 훨씬 높아졌어요. 죽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죠. 목숨은 귀중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죽음에 직면하게 되지만 불필요한 죽음은 정말 피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고양이에 대해 좀 더 알고 잘 돌봤더라면 패럴 고양이는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새끼 고양이가 인간에 대해 배우듯 아이들도 고양이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집에 고양이 있는 사람? 좋아, 로베르토 알렉시스가 있구나. 로베르토, 네 고양이 이름 뭐지? 이거. 알렉시스, 네 고양이 이름은? 플러피예요. 플러피. 헥터가 특별한 고양이 3마리를 데려올 텐데 모두 쓰다듬어주고 이름도 알아서 불러보고 스페셜들의 특별한 것들을 말할 거야. 준비됐지? 좋아. 마이애미의 헥터 캐스트너와 그의 고양이들 버스터 F팀은 학교를 방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데려왔어요. 얘는 플래시백, 얘는 버스트야. 버스터요? 버스터야. 버스터. 그래. 버스터, 이리 오렴. 버스터, 이리 오렴. 난 저기 좋아요. 난 제가 좋아요. 난 아, 이름이 뭐였지? 자, 불러봐. 불러봐. 제가 그거 안아볼래요. 버스터 안아볼래요. 이
이 고양이들은 고양이를 돕는 사람을 돕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돕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말을 북아프리카 치타에게서 찾은 샘플을 찾은 것 같아요. 국립암연구소의 스티븐 오브라이언 박사입니다. 처음 고양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약 15년 전 인간에게 치명적인 몇몇 질병은 고양이에게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였어요. 그때가 1980년대로 에이즈 바이러스의 고양이판이 처음으로 발견된 때였죠. 우리가 궁금히 여긴 것은 에이즈와 같은 병을 앓는 집고양이들이 다른 과의 고양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가였습니다. 처음 에이즈가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모든 고양이 종을 그런 식으로 죽였던 초창기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은 끔찍했습니다. 전 세계 야생고양이 36종은 안 그래도 멸종될 위기인데 에이즈까지 가세한다면 그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나 여러 종의 혈액 샘플을 모으면 모을수록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결과에 직면했죠. 그 결과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고양이 종은 에이즈를 발병하는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는 감염되어 있는데도 차이점은 이 야생 고양이들은 최소한 우리가 조사한 고양이들은 면역 결핍증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종은 실제로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질병에 맞서 싸우는 유전자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고양이의 이런 현상을 밝혀내면 사람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유전 메커니즘을 발견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인간과 고양이는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동반자 이상의 뭔가가 있습니다. 둘 다 포유류이며 둘 다 공통적인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인간의 에이즈를 치료하는 유전자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1996년에 운 좋게도 HIV 감염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유전자를 발견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바로 치명적인 감염 질병에 저항하는 자연 유전자의 효과를 가진 새 의약품의 발명이었죠. 고양이는 쥐를 잡음으로써 흑사병을 퇴치하는 데 큰 공을 세웠는데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게 이미 흑사병만큼이나 이 세상에 널리 퍼진 질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고양이는 결국 인간의 친구입니다. 문명의 시작과 함께 인간과 함께했으며 인간이 길들인 모든 동물들 중에서